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창준입니다. 네, 지금 시점 아무래도 이제 지수상으로는 많이 올라왔고 또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은 또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가준 장세였습니다. 지수로만 보면은 조금 차별화가 돼 있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그런 시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시각이나 뷰가 많이 궁금하신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이번 야인시대 시간 통해서 많이 상담 신청 주시면 저희가 되는 대로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전하고 왔는데요. 네네네. 강변북로도 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스콜 아시죠? 스콜. 날씨. 동남아시아에서 그냥 저녁 때 소낙비 내리듯이 굉장히 짧은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스콜이 내렸는데 오늘 국내 시장은 불꽃 장세가 또 계속 진행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다각화된 측면을 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상 좀 짧게 이야기 드리자면 그동안 아무래도 코스피에 좀 집중되어져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기술주들, 특히나 성장주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던 측면들이 좀 노골적이었죠. 근데 그런 측면들이 해소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드려왔었는데 그중에서 좀 중요한 섹터로 제가 구분짓고 있었던 게 특별하게 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었습니다. 근데 해당 종목들이 오늘은 사실 거의 시장의 대장이 될 정도로 거의 모든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바이오 반도체가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랠리를 펼쳐주던 이제 코스피 종목들이 좀 쉬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키 맞추기와 차별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조금은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업종 쏠림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지금의 순환매 그리고 업종 쏠림 제한세가 쫓아가려고 들면 좀 난이도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지수가 레벨이 올라온 다음에 순환매가 돌 건 예상되어 왔던 바고 그럼 이 순환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금 기다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기다리냐면 좋은 애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와중에 빠지는 애가 있고 올라가는 애가 순차적으로 발생할 텐데 조정권에 있는 애들을 잘 담아두면 다음 차시 상승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분간은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더 그리고 그중에서는 바이오 대형주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조금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전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 종목의 랠리가 끝났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밸런스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운용하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따라가는 형태의 전략보다는 기다리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요약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창준 운용위원님께서는 지금 시장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아침에 좀 시장이 살짝 흔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 살짝 흔들었는데 그냥 대한민국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잖아요.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같이 계속 순환하면서 봄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겨울, 가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봄 같은 경우는 가장 아름다운 봄 그리고 여름도 가장 여름다운 여름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약간 소외가 됐으면은 또 다시 땡겨 올려주고 또 약간 과하다 싶으면은 살짝 그냥 쉬어가고 이런 분위기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3,215포인트고 코스닥이 800을 지금 약간 안착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은 800포인트가 여기서 900포인트까지 가려면은 코스닥 지수가 바이오가 현재 상태에서 좀 더 강하게 올라와주고 또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들 좀 받쳐주면은 코스닥 지수도 한 900포인트까지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수사 좋다 그래서 지수사 샀는데 조정 들어가고 또
방산주 산다고 해서 방산주 샀는데 또 살짝 조정들하고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또 하락해 있고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하락했다가 오늘 대반등이 일어난 거지 원전주가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몇 개 그런 유망주들이 대장주들이 올라갔고 나머지는 또 못 올라가는 종목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을 보고서 대한민국 강하다. 오래간만에 대한민국 주시장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오늘 넥타이도 제가 이거 아는 지인이, 아는 동생이 사준 건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란색, 황금색 이런 거 별로 꼰대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그래도 제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강조를 했고 그냥 가슴 아팠던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코스닥 시총 상위 1위 종목인 아이티오젠이거든요. 아이티오젠을 2020년도 초부터 기업 탐방 가서 또 여태까지 뭐 12만 원, 2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12만 원에서 다시 3년 이상을 주주주주주 하락해서 2만 8천 원 저점 찍고 그리고 10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거기서 또 흔들고 16만 원에서 흔들고 다시 45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27만 원까지 빠졌다가 흔들다가 결국은 오늘 47만 원 부근까지 올라와서 그냥 왕의 기환이 아니라 그냥 코스닥 시장에 있는 동안도 왕은 아이티오젠이고 코스피를 이전 상장한다 그래도 그냥 왕족이죠.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한다 그래도. 그래서 오늘 아이티오젠이 신고가 간 기념으로 이거 보시나요? 왕의 그 골륜포 아시죠? 골륜포에 들어가는 그 금빛.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이 넥타이를 차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당분간은 하락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단기 급락을 맞아 하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도주 섹터의 그런 대장주들 잘 포트폴리오 구성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지혜롭게 투자와 매매를 병행하시면은 반드시 저는 손실 보신 분들은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수익 나신 분들은 더 큰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종목들 상담 보내주시고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 좋습니다. 저도 이 왕의 귀환을 기분 좋게 느끼고 있는데 제가 먼저 오늘은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튜브에서 신청 주신 RS 오토메이션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7,200원에 15%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로봇주죠. 그래서 로봇의 모멘텀을 최근에도 받고 있었고 또 그를 토대로 해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라든지 유동성을 좀 확보하기도 한 기업입니다. 근데 RS 오토메이션은 제가 우선 이런 얘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로봇주는 제가 설명드릴 때, 제가 상담 드릴 때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로봇주는 지금 돈 버는 산업인가요? 돈 쓰는 산업인가요?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요. 왜냐? 당연히 돈 쓰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RS 오토메이션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 지금 계속 적자죠. 실제로 매출 폭이 그렇게 크게 늘지도 않고요. 다만 로봇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니까 RS 오토메이션도 같이 좀 올라가는 구조가 일부 보여줬다가 또 반납하고 내려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제일 좋았던 게 이제 로보티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로봇의 대장 역할을 했었던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실제로 상승하고 나서 그 이후의 움직임을 조금 지켜보게 되면 로보티즈 같이 꾸준히 우상향해 나가는 모멘텀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전 값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보티즈의 역할을 했던 적도 있고 뭐 지금은 자기 자리 지켜주고 있는 구조입니다만 근데 RS 오토메이션은 지금 차트가 조금 이제 짧은데 이전 값까지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우상향 기조가 전혀 아니에요. 자, 볼게요. 최근 고점이 어디냐? 신고가의 영역이 어디냐? 자, 이때입니다. 24년도 3월에 RS 오토메이션 고점을 찍죠. 그리고 나서 그 이하의 가격에서 움직입니다. 로보티즈는요, 계속 우상향의 기조를 띠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상향 기조 속에 지금 눌림이 발생하고 있죠. 어떤 차이냐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 성장 모멘텀에서 중심이 된다. 내가 이 섹터에서 대장의 역할을 한다, 추세를 이끌어낸다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건 밑에 두 개의 종목에 아주 근접합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결국에 로봇 산업 또한 저는
승자가 결국은 정해질 것이라고 봐요. 물론 지금은 뭐 로봇의 역할에 따라서 웨어러블 로봇도 있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각계각층의 산업용 로봇도 있고 다양한 역할이 존재합니다만 결국에는 어느 한편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어차피 지금 돈 쓰고 투자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해질 거예요. 뭘로? 자본력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항상 이야기 드렸던 게 로봇 같은 섹터는 자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으로 구분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RS 오토메이션은 이 자본력 확충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속적인 투자가 상당히 난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로보티즈는 L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자본력을 확충해 주죠. 다른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그래 너 돈 쓰는 사업, 개발해야 되는 사업,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사업에 돈을 한번 써볼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우상향 기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봇 섹터가 유망하다는 얘기가 시장에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특히나 로봇주들이 이제 대장들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고 나면 쉬어가는 구간에서 그 밑에 뭐 감속기 관련 기업이라든지 또는 후발성 로봇 기업들이라든지 하는 기업들이 같이 움직여요. 후발로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세요. 후발성 스몰캡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결국 다 제자리로 옵니다.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리로 와버립니다. 그 말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트레이딩 하시기에 접근하시기에는 쓸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우리가 추세를 통해서 좋은 결과값을 기대하기에는 우상향의 기조를 띠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로봇주를 가지고 저한테 상담 주시는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앞으로 좀 끌고 가서 수익을 보고 싶은 기관 투자의 관점을 보시려거든 대부분의 경우 대장의 역할을 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같은 기업이 좋습니다. 사실 저는 거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이야기 드렸어요. 로보티즈도 최근에 와서 대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내용을 보게 된다면 RS 오토메이션의 대응은 거의 명확해집니다. 어떤 형태냐? 보면은 RS 오토메이션이 사실 지금 평단 부근이시죠? 봅시다. 17,000원 정도 부근에 매수를 하신 건데 단기 고점 레벨에서 이제 좀 트라이를 하신 겁니다. 이런 구간들 더 갈 것 같은 구간들에서 트라이를 하시게 된 건데 전형적으로 한번 세게 올라가고 후발 형식답게 내려가는 구조를 띠고 있는 거죠. 이거 다시 줄 겁니다. 다시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그때는 본전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주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로봇주에 대한 미래 가치를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로보티즈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으시면 지금 눌려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접근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앞으로의 방향은 글로벌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주에 대한 투자를 끊지 않는 한 결국에는 모든 자산, 모든 돈은 로봇주처럼 첨단 산업으로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에 투자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 RS 오토메이션은 본전 탈출로 정리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27만 원에 20%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이버는 신정부 그 AI 100조 원 투자 거기에 관련돼서 수혜도 되고 또 AI 국가대표 관련돼 가지고 선정이 돼서 GPU 또 지원받고 그리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지금 많이 상장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쇼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AI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고 또 오늘 장 마치고 나서 단독 기사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그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만든다. MIT하고 협력해가지고 로봇을 지금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뭐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최근에 계속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그런 어떤 산업의 업종을 강조를 했냐면은요. 엔비디아가 과거에는 그런 그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만들어 가지고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돼서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들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가상화폐 관련된 채굴 관련된 그런 그래픽 카드가 많이 사용됐고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되고 투자가 많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GPU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또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딥러닝이라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약간 이렇게 계속 스스로
교육시키는 그런 그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지금 시총이 가장 높은 기업이에요. 4조 달러.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언급하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업이라든지 산업에 그런 반영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 AI 소프트웨어, AI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I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분야가 어디냐면은 로봇이에요. 피지컬 AI라 그래서 로봇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조정은 조정이지 하락 전환이 아니고,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매년 실적을 보면은요, 실적이 꾸준합니다. 꾸준해. 네이버의 그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하고 그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은 카카오하고 틀리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매출이 9조 6천억, 영업이익이 1조 4,800억 원.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10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 올해도 매출액이 11조 9천억 원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2조 2천억 원. 그리고 밸류 자체도 보면은 올해 실적 대비했을 때 PR이 20배 정도 내외, 그리고 PBR이 1.39배. 이런 기업이 제조업도 아닌데,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PBR이 1.39배라는 얘기는 상법 개정 수혜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배당 수혜도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로봇 관련된 거든지 아니면 성장 산업 관련된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본인의 포트에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27만 원에 매수해 갖고 지금 마이너스가 좀 나셨다. 한 2만 원 정도 나셨다.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죠. 보유하고 있다가 내가 더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차트상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1차 단기 목표 주가는 35만 원. 그리고 2차는 시간의 문제이지 45만 원도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그런 그 코스피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어요. 최고 바닥이 15만 원이고 지금 현재 주가가 25만 원이다. 충분히 갈 수 있는 확률과 갈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27만 원 비중 20% 유지하면서 한 30만 원까지 1차적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30만 원에서 기관 외국인들 수급 붙고 뭔가 AI 사업이라든지 로봇 사업이라든지 이 쇼핑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네이버의 그런 가진 역량이 커지면은 그때 추가 매수도 30만 원대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해서 앞으로 신고가 45만 원 돌파까지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하림지주 9,890원에 20% 매도 전략 부탁드립니다. 수익 중이신 것 같죠? 자, 일단 최근에 지주사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 해서는 좀 갈리는 모습도 있었죠.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가는 형태가 있었지만 근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지주사들은 지주사라는 이유만으로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제 유튜브 김군의 근본투자 보면 제가 분류를 해드렸어요. 이번 상법 개정의 중요 포인트들. 예를 들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은, 그럼 그랬을 때 결국은 지주사 중에서 자사주가 많은 애들이 있고 적은 애들이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PBR을 대비해서 결국 이번 정부에서도 밸류 프로그램에 아무래도 본질이 좀 훼손된 형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을 과거에 진행했던 거를 다시 본질로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을 모방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일본 밸류 프로그램의 목표치는 이제 PBR 0.8배에서 1배예요. 그래서 그 값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구체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아무래도 구체화는 어떤 이점을 줄 것인가와, 뭐 이점은 근데 지금 다 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 잘 따라가면
만약 따라오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인가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랬을 때에는 지주사가 탄력 한 번 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중요한 건들이고, 세부적으로는 뭐 안건이 굉장히 많죠. 뭐 배당 소득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소득세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상속세는 또 어떻게 볼 것이냐, 내용들은 많지만 결국 뛸 거 뛰고 투자로서의 가치, 주식이 올라갈까요에 대한 가치로서 보자라면 자사주에 대한 내용이 사실 중요한 안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 프로그램이 등장했다라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큰 폭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 정리하는 포지션으로 보자라면 하림지주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왜 괜찮다는 표현을 쓰냐면, 베스트냐, 지금 지주사 중에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들고 갔을 때 베스트냐, 그러니까 자사주도 많고 지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에 있냐, 저 PBR 주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자사주는 많이 있진 않아요. 다른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드렸던 SK라든지 또 롯데지주 같은 종목들을 보면은 자사주 보유량이 굉장하죠. 근데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급은 아닙니다. 한 3분의 1 정도 적어요. 다른 지주사 대비해서. 그러니까 자사주 많은데 대비해서. 그럼 그랬을 때 하림지주는 후발 형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포인트가 그렇게 잡혀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권주들이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갈 때 대장의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증권은 쭉쭉쭉 올라가는 대장 역할, 길터주는 걸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 같이 우량주긴 합니다만 추세를 추종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쉬어가는 구조도 갖고, 또 미래에셋증권이 올라간 다음에 따라가는 구조, 추종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이런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럼 결과값 어떻냐? 괜찮은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앞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잖아요.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이런 기대값 있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기대값을 갖고 상승을 할 거면 이런 거는 재료가 세게 붙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두 가지 노이즈가 이제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그 시기까지는 등락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져가 볼만 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평단이 이래요. 이제 위에서 잡혀 있어요. 이러면 뭐가 있냐? 흔들립니다. 왜요? 주가가 흔들리니까.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두 가지 노이즈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주가가 흔들리는 폭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면 팔게 돼 있어요. 내 수익이 반납될까 봐. 그래서 그런 구조로 보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타점이 좀 더 밑에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상승한 다음에 끝에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조정 구간에 들어갈 때 뭐 이런 위치라든지 잡혀 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다만 그렇다 한들 지금 비중을 추가하기에는 좀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고 지금부터는 이 등락이 나오는 걸 좀 견디셔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목표가는 저는 주봉상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이전에 많이 상승했던 뭐 18,000원대 이런 레벨까지 바라보는 거는 저는 과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밸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0.8배를 한다라면 지금보다 2배 정도 뛰니까 2만 원 정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폭보다는 후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를 15,000원 정도로 두고 기간 투자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면 충분히 무난한 성과는 가져올 수 있겠다. 최종 목표가를 15,000원으로 두라라는 이야기는 15,000원까지 쭉 홀딩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분할 익전을 하시라라는 거예요. 20% 가져가고 계시면은 뭐 한 2분할, 3분할 정도로 매도를 나눠서 하시면 충분히 수익 실현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무난한 종목이다. 지주사 중에서 특출나게 베스트 픽은 아니지만 적당하다 정도로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주가 전략은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33,350원에 10%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유를 하시는데, 추가 매수 여부도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최근에는 조씨, 조선, 그리고 방씨, 방산, 그리고 원씨, 원전, 이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였다가 조정이 좀 살짝 들어왔죠. 근데 오늘도 시장이 또 약간 또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매수가 분산이 되면서 조선은 약간 약세를 보였지만은 원전 또 레포트 나오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방산도 오늘 풍산이 그 경고 종목으로 살짝 돼 있다가 어제 그저께 경고가 풀리고 오늘 살짝 마이너스 났고, 어제도 살짝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오늘 17% 올리는 걸 보고서 지금 머니 게임을 하고 있구나, 시장이. 그냥 기업 가치가
그 반영되지 않았던 저평가 종목들이 그냥 뽑아 올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 방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장주도 움직였다가 그다음에 LID 넥스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현대로템, 그리고 현대로템 올라가고 나서 또 하나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못 가긴 하는데 그래도 실적 대비했을 때 그냥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도 한글과 컴퓨터가 안 올라온 게 아니에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예전부터 뭐 항공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해서 여태까지 그 사업을 잘 하고 있고 AI 기반 솔루션 관련돼 가지고 지금 클라우드 플러스 AI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보면은 가장 AI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서 네이버 빼고 그다음에 또 더존 비전 빼고 몇 개 기업 빼고 아마 한글과 컴퓨터가 실적과 그런 PBR이라든지 PR이 가장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매출액이 3,048억 원, 올해도 3,300억 원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404억 원, 그리고 올해도 523억 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 TV를 보다가 한글과 컴퓨터 CF 광고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도 한글과 컴퓨터 자체적인 그런 회사 내부에서도 AI 투자에 진심이라는 것을 봤을 적에 차세대 성장 동력까지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한글과 컴퓨터가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4월 달부터 이제 신정부의 그런 AI 국가대표라든지 AI 투자 100조 원 관련돼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 종목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한 종목이 솔트룩스라든지 솔트룩스,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이거든요. 솔트룩스하고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을 같이 보시면은 아마 조금 좀 그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같이 올라가서 조정.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의 때가 아니라 지금 쉬어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올라갔다가 조정. 그런데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금 거의 그 33위 이평선하고 그리고 요번에 그 강하게 급등했던 자리 있잖아요. 요 위치. 거래가 폭증하면서 여기 살짝 조정받았다가 올라가는 자리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중이 지금 10%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그 주도 섹터하고 주도 업종이 많은데 이 종목에다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자연스럽게 갖고 있으면은 자기 차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34,000원대까지 반등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더 보유를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할지만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살짝 손실이 나 있지만은 34,000원까지 편안하게 보유를 하셔도 좋겠다. 왜냐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AI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랄까 진리 아니면 갈 길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글 컴퓨터는 34,000원 여기까지는 편하게 보유했다가 여기서 매도할지 아니면 추가 보유를 할지를 계속 보유를 할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SK 디스커버리 62,168원에 20% 4년째 보유 중이다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일단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식을 4년 동안 이게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홀딩하는 거랑 이게 내려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기다리는 거랑은 사실 이제 심적으로 좀 마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잘 버티셨고 다행히 잘 올라와 줬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주봉으로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때 사신 겁니다. 이전에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유동성 장세 발생할 때 지주사들도 한 번씩 크게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때 올라간 다음에 이제 1차적인 조정 단위에서 샀는데 그때 이후로 유사한 슈팅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제가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올라오면 좀 팔고 싶어져요. 그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내 돈을 좀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가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 SK 디스커버리는 지주사예요. 단순 지주사입니다. 사실 지금 역할은 지주사 말고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SK 가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의존도가 좀 높은 지주사이기도 하죠. 물론 그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재생도 하고 있고 연료전지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은 아직 매출 비중은 거의 없고 SK 가스에 대해서 의존도가 좀 높은 형태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지주사가 보여주는 형태랑 거의 유사합니다. 뭐 실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 거버넌스랑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잘 올라가고 있는 구조.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이전에 이제 코로나 장세 때는 당시에 이제 지주사들뿐 아니라 테마 그리고 섹터 안에서 수급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뭐 이렇게 가격 레벨은 비슷하죠. 거래가 달라요. 지금 거래 아예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올라갈 때 시장에 얘는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줬다라면, 그리고 그를 토대로 변동성이 확장이 됐다라면, 지금은요 그냥 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럼 뭐가 있냐? 저는 그냥 냅두면 된다라고 봐요. 지금 이렇게 올라와 봤자 PBR 0.3배대죠. 게다가 지금 확인은 제가 안 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보게 되면 자사주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한 3% 있는데, 이런 구조 속에 있으면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하림 지주랑 유사한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거예요. 다른 지주사 움직이는 폭, 금융주들 움직이는 폭, 유사한 형태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얘가 지금 거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가냐? 천천히 가요. 천천히. 그리고 애초에 이 종목은 이전에 움직였던 움직임 값이 좀 이상한 거지, 이런 게 정상인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지주사들이 다 이러니까요.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좀 보셔야 되냐? 좀 끌고 가자의 형태로 가져가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두면서. 이거 비중 추가도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많이 사셨어요.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고점 레벨이 한 9만 원 정도 돼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겠다. 여기에 가봤자 PBR 기준으로 보면 한 0.8배대 정도 나오거든요. 0.8 초반 또는 한 0.7대 그 정도 값까지는 이번 정부의 거버넌스가 지금까지 효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 유효성을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선발대 형식으로 위로 막 쏘면서 가는 구조보다는 천천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간 투자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지금 특별한 대응이 아닙니다. 단기 대응도 아니에요. 단기 대응하려는 종목도 아닙니다. 왜? 유동성이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는 종목으로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기간 투자를 통해서 9만 원 정도 가격권까지 잘 홀딩하셨다가 익절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보니까 팔고 싶은 좀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럴 때 지금 그걸 좀 이겨내고 다음 차시로 전진해 볼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14만 9천 원에 5% 매수를 하셨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삼성그룹이 살아나야 돼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살아나야 돼요. 대한민국 그 반도체 소부장들 굉장히 힘든 것도 삼성전자가 지금 뭐랄까 잠깐 누워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 많은 그런 그 인력에, 그 많은 자본에, 그 많은 그런 여태까지 반도체 D램 1위 기업이면서 스마트폰 쪽도 그렇고 거의 독점이잖아요. 대한민국 애플 아이폰 빼놓고는 삼성전자의 그런 갤럭시 시리즈가 거의 독점인데,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이면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돼서 연구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반도체 기판 FC BGA라고 그래가지고 그 투자도 많이 해놓고 있는데, 근데 그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전자 제품 많이 안 팔리고 그리고 자동차 많이 안 팔리고 하면서 삼성전기에서 하는 사업 자체의 그런 전체적인 그런 그 성장성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약간 하향 그런 곡선을 그리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유리기판 관련돼서 삼성전기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근데 아직까지 뭐 가시적인 그런,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많이 다녀보니까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보게 되면은 가장 좋았을 때가 영업이익이 2021년도 매출액은 뭐 9조 6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1조 4,800억 원이 난 때가 있는데, 이때가 2021년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출액은 지금 정체되어 있고 영업이익이 2022년도요 1조 1,800억 원, 2023년도 6,600억 원, 그리고 작년에 7,350억 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시장 예측한 그런 영업이익이 8,500억 원. 지금 뭐 사상 최고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때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주가라는 거는 실적에 선행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건데 실적은 지금 뭐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삼성전기가 거기서 하는 역할이 없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엔비디아가 빨리 좀 그 HBM 좀 조달을 하게끔 제품 만들어줘라. 그런데도 제품 인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총수 지금 사법 리스크도 계속 증폭이 되고 있고 17일 날 앞으로 이틀 있게 되면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그런 사법 리스크가 이제 벗어지는 타이밍이 됐는데 늦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기도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3,215포인트고 최고가인 3,300포인트대를 지금 돌파하려는 시점에서 지금 삼성전기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하고 약간 비슷한 종목이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LG이노텍. 사업도 비슷해요. 기판 사업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사업을 같이 하는 기업인데 LG이노텍하고 주가 흐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시장의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LG이노텍하고 삼성전기는 시장의 중심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매수 가격이 14만 9천 원이니까 이 종목을 내가 무조건 삼성전기에서만 수익을 나겠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혹시라도 단기간에 한 15만 원 정도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미련 없이 빠이빠이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서 목표 주가는 15만 원 반등 시 비중 축소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안녕하세요. 김근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동진 세미캠이요. 동진 세미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 알 수 있을까요? 31,000원에 50%요. 50%요. 예. 혹시 비중을 좀 세게 들어가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종목을 막 여러 개 하다 보면 이거 오르고 저거 오르고 골치 아파가지고, 그냥. 골치 아파서 이제 하나에 좀 비중을 네. 태우자, 이런 형태로 네. 하신 것 같네요. 예, 예. 궁금하신 내용은 어떤 거예요?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떤가 하고요. 제가 얘기를 드려볼 건데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가 순서가 바뀌었냐면, 전망이 어떤지를 알고 투자를 해야, 그죠? 좋은 성과가 날지 안 날지에 대한 가능성. 물론 주가는 100% 지금 불가능하겠습니다만, 내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정도는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50% 비중 굉장히 높은 겁니다. 50% 두 번 사면 끝이에요. 그냥 하나의 종목에 내가 들어가는 투자해서 쓸 수 있는 자산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종목이 내가 바라는 뷰와 안 맞아 떨어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비중이 좀 커지는 경우들입니다. 어떤 좋은 섹터든지 좋은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장의 변수로 내려가기도 해요. 그럼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비중이 좀 세긴 셉니다. 그건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근데 다행인 점은 동진세미캠 저는 괜찮게 봐요. 특히나 좋다라고 봅니다. 소재단으로 보면은 한솔케미칼 다음 정도 레벨이라고 봐요. 레거시에서. 왜 그러냐? 좀 레거시 업황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고 있죠. 이 구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 해서 다음 이제 3분기, 4분기는 좀 더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보면요. 실제로 소부장 기업들은 삼성향도 많지만 중국향 매출이 지금 많이 지키고 있어요. 수출 단위로 해서. 거기에 대표적인 게 동진세미캠의 소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 중에서는 뭐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 EUV 감광핵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국내에선 거의 90% 동진세미캠이 생산하다 보니까 압도적이죠. 그리고 EUV 감광핵은 첨단 반도체에는 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동진세미캠이 지금 주가는 누워 있다 보니까 좀 더 메리트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면은 지금 주도 주군이 좀 바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주도 섹터는요, 수출이 잘 나가는 애들이 주도주입니다. 대표적으로 피부 미용 보면은 뭐 달바글로벌, APR, 파마리서치 같은 애들이 있고, 뭐 전력 설비 같은 애들 있죠. 대형 변압기 종목들, 뭐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 또 관련해서 LS라든지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지금 수출이 되게 잘 지키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닝 시즌에서 불타오르고 그 다음에 차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하나의 주도 섹터가 차익이 나오게 되면 주도주가 좀 바뀌는 시즌이 돌이켜져요. 그랬을 때 저는 반도체 기업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은 한 8월 중순 전후로, 그러니까 8월 초, 중, 요 레벨부터는 반도체주의 랠리가 뭐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시기까지 제가 100%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는 그런 뷰로 본다면 동진세미캠 지금 가격에서 뭐 팔 이유도 없고 들고 가야 될 이유가 많다. 그리고 지금 퍼 기준으로 보면 한 10배 나와요. 그러니까 밸류가 한 10배. 사실 뭐 높은 거 아니죠. 옛날도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은 반도체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한 50배 받고 그랬는데요. 물론 동진세미캠이 한미반도체라는 건 훨씬 또 다른 기업이긴 합니다만 멀티플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직 뭐 그렇게 비싼 영역 아니고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소부장 기준, 특히 소재 기준으로는 한 15배까지는 그냥 웬만한 반도체 올라갈 때 편승만 해도 간다라고 봐요. 동진세미캠처럼 실적 좋은 애들은 마찬가지겠죠. 그럼 그랬을 때 가격이 한 45,000원 정도권 됩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냥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말씀드린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대외 변수라는 게 존재해요.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상호관세 시작할게요 이래버리면 증시는 충격이 굉장히 커지겠죠. 더 살 생각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50%의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더 사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대외 변수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매수 아닌 매도밖에 못합니다. 50% 비중 가져가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최소한 반 이상 줄여야 된다라는 관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내일 오전에 팔아도 손실 안 보죠. 수익 보고 팔 수 있으니까 비중을 최소화하시고, 사실 반보다 더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최소화하시고 나서 만약에 하방 압력을 받게 되거나 시장 단위 변동성을 통해서 조정이 나온다면 더 살 생각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근데 그거 가능하려면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 정도 의견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나요? 뭐 그냥 저는 연말까지 갖고 가고 싶은데요. 여보세요? 너무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셔야죠. 제가 뭐 어떻게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아니 근데 네. 뭐 그래도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그렇게 가고 싶은데 의견은 어때요? 제가 그 의견 똑같이 드렸습니다. 반복해서 얘기 드리면은 잔소리가 되니까요. 제가 드렸던 의견을 한번 잘 참고해 보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야인시대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SK텔레콤 55,600원에 5% 매수를 하셨다고 진단 부탁한다고 올려주셨는데요. 국내 통신 3사가 3개 회사가 있어요. SK텔레콤, 그 다음에 KT, 그 다음에 LG U+. 그런데 최근에 그 SK텔레콤 그 해킹 관련돼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유심 칩을 다 교체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그런 SK텔레콤에서 뭐 LG U+라든지 아니면은 KT 쪽으로 번호 이동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도 저희 가족들은 SK텔레콤을 고수하고 있는데 사실 잘 옮겨지지가 않아요. 뭐 이게 좀 3년 지나고 나서 또 TV하고 또 휴대폰하고 컴퓨터하고 해서 인터넷하고 해서 옮기면 되는데 쓰던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잘 안 옮겨지는데, 이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실적 전망이 올해 좋지가 않아요.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 매년 2022년도부터 매출액은 17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뭐 2023년도 1조 7천억, 작년에 1조 8천억, 올해는 1조 5천억 감소를 했다는 거죠. 3개년 봤을 때. 그런데 경쟁회사인 그런 KT 보시면은 2023년도 매출액 26조 원, 작년에 26조 원, 올해는 28조 원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8천억 예상하는데 올해는 2조 5천억 예상한다고 그러면서 작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특히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U+ 같은 경우도 매출액은 한 14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가 3개년 정도에 그거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정체돼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에 8,600억 원에서 올해는 1조 원 정도 더 늘어나잔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SK텔레콤만 영업이익 감소 전망이에요. 작년 1조 8천억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그리고 세 개 회사의 그런 현재 주가 위치를 보시면은 SK텔레콤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지금 1년 고점과 저점의 중간 위치에 있고 두 번째 KT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1년 내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35,000원에서 지금 58,000원대 신고가 52주 신고가 또는 1년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G U+도 역시나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종목에 내가 지금 SK텔레콤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만 보지 마시고 경쟁사의 주가 흐름과 경쟁사의 실적까지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투자하는데 조금 더 합리적이고 좀 더 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다른 업종의 종목들도 보실 적에도 한번 이렇게 투자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SK텔레콤은 지금 매수가 55,600원이니까 수익 잠깐 나 있는데 박스권 상단부가 얼마냐면은 58,900원이거든요. 58,900원 반등했을 때 차익 실현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자.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퓨얼셀 매수가 24,200원의 비중 20%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종목들이 랠리가 좀 잘 나왔었죠. 그 중에 이제 두산퓨얼셀은 이제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 타겟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 투자해야 되는 돈들은 좀 많아요. 지금은 아직 실적을 이걸로 만들어내는 구조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소를 글로벌 기업들과 레벨을 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파일을 차지할까를 보면 사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구조는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단위의 정책, 거버넌스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얘네 실적 보면요.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계속 적자고 한 26년도부터 해서 영업이익 흑자가 좀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멀티플 계산 아직 안 되죠. 그러면 이런 구조면은 저는 지금 움직이는 신재생 섹터 중에 수소 단위는 우리가 주도주로서 주력 비중을 싣고 끌고 가는 형태로는 보기에 아직은 좀 미흡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주봉 보면요. 변동성은 되게 커요. 궁극적으로는 자 보세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예요. 자, 많은 분들이 특히 차트만 분석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구조 나오면 바닥 짚고 돌렸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 그런지 한번 같이 봅시다. 이때도 보면은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같지 않나요? 여기서 올라가고 조정 나왔으니까 바닥 찍고 또 가겠네가 되잖아요. 그렇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안 갑니다. 실적 베이스가 돼 있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위로 튈 수 있지만 이런 영역에서 트레이딩 뷰 정도 가능합니다. 단기나 스윙 정도 타점 잡고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끌고 가는 영역으로 보는 거는 앞으로 이 업황에 대한 전망이 되게 또렷해야 된다라는 거고 전망을 누가 봐도 좋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작년 초반에 조선주가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할 때 누가 봐도 좋아질 게 뻔했던 것처럼. 근데 두산퓨얼셀은 그런 느낌, 그런 종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라면은 단기적인 접근이 유리하겠죠. 근데 지금 매수하신 구간 보세요. 이거 완전 단기 접근하는 구간이죠.
장중에 단타치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누가 봐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 나 들어가서 올라가면 팔고 또 내려가면 어쩔 수 없지만 로스컷 해야지. 뭐 이런 관점으로 들어갔다고 봅시다. 가능해요. 근데 지금 질문이 뭐냐면 앞으로 좀 유망한가요? 이런 거예요. 거꾸로 됐죠. 유망한가요로 하실 거면 애초에 저점에서 잡아서 끌고 가는 기간 투자의 뷰로 보시는 거고,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히 수급 논리에 의해서 유동성이 들어갔고 변동성에 의해서 타점 잡고 단타치로 들어갔는데 물리고 나니까 앞으로 괜찮나요? 뭐 이런 방식의 질문이에요. 저는 들어가신 타점과 질문이 일맥상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주식을 보게 되면 사실 좀 이건 좀 아쉬운 이야기지만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물릴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 투자라는 건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돈 벌자고 하는 겁니다. 수익 보자고 하는 건데 손실이 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지만 지금 이 타점을 보게 되니까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보입니다. 저는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이거 지금 변동 구간에 있죠. 이거 어차피 본절 줍니다.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본절 들어오면 저는 이 종목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각광받을 것 같다. 그 뷰로 가실 거면 차라리 하나솔루션 눌릴 때 사세요. 그쪽이 오히려 저는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유망한 쪽을 보고 싶어요 라는 관점이다라면은 지금 저가에서 턴어라운드 나오는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쪽으로 눈 돌리세요. 이렇게 보시면 불리한 싸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본전 탈출이 좋아 보이고 뷰를 정확히 하셔서 다음 종목에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스페타이스 51,500원에 10% 매수를 하셨는데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우,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이스페타이스 51,500원에 매수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아, 뭐가 궁금하세요, 근데? 궁금한 게 있으시죠? 이게, 네. 저기, 61,700원까지 갔다가, 네. 이제 내려왔거든요. 내려와갖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 그때까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가야 될지, 이제 그게 궁금해서요.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뭐 오랜 시간 동안에 한 7, 8년 전에 처음에 기업 탐방 갔다 오고, 최근에 그 이스페타시스 경영진이 그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기업 제휴 인수할 쪽에도 그때도 소액주주연대하고 해가지고 경영진들 만나러 가려다가 제가 주식이 없다고 저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약속까지 잡아놓고. 그래서 못 갔는데 제휴 인수 철회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스페타시스에서 만드는 그런 MLB라는 그런 제품 자체가 기판이거든요. 고다층 기판인데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그 성장 산업에 쓰이는데 첫 번째가 AI 가속기 쪽에 들어가고요. AI 가속기 쪽에 들어가고 그거는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거는 구글 쪽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은 이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빅테크들한테 그런 그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증설을 1차, 2차, 3차, 4차 계속 증설을 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캐파도 많이 늘려놨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1분기 실적을 굉장히 잘 나왔어요. 1분기 같은 경우. 1분기가 작년에 매출액이 1,996억 원인데 올해는 2,500억 원. 작년에 영업이익이 1분기 때 23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477억 원.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 매출액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 거예요. 환율 영향도 있고 약간 제품의 믹스가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지는데 3분기 또 4분기 때는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충분히 수익이 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더 갈지 말지 이게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최근에 그 최고가, 이 직전에 최고가는 얼마였냐면은
여기였거든요. 여기가 얼마였냐면 58,000원이 최고가였는데 그거를 돌파를 하고 61,7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55,000원까지 빠졌다가 59,000원 올라오니까 이거 봐라. 이게 이제 내 매수가는 51,500원인데 지금 현재 시청자님의 그런 계좌의 그런 저거는 61,700원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본전이 지금 61,700원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정리를 하셔야 될 시점이 됐어요. 절반 정도는. 그래서 더 보유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요번에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 61,700원 있잖아요. 그 자리 정도 61,000원에서 62,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절반만 파세요. 절반만 61,000원에서 62,000원의 절반만 매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55,000원이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 한번 62,000원, 3,000원, 4,000원 한번 들고 가 보시고 혹시라도 55,000원이 깨지면은 55,000원과 62,000원 사이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때 나머지 절반도 다 팔고 나오는 전략. 이게 어떤 전략이냐면은 일단 챙기고 보자. 챙기고 보고 내가 좀 여유 있게 나머지 절반은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보자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엔비디아가 굉장히 급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중국향 H20 수출 재개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 AMD, TSMC, 브로드컴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오늘 올라갈 거예요. 오늘 미증시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 내일 아침에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가 상승하게 되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수페타시스 한 61,500원, 62,000원대 올라오면은 절반 정도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34,350원에 15% 주가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요즘 노이즈가 많죠. 특히나 이제 4월에 철근 공장을 임시로 좀 가동 중단했다가 최근에는 포항 2공장 가동 중단했죠. 근데 현대제철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거를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실제로는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어요. 뭐냐? 지금 중국에 세 가지죠, 총. 첫 번째는 중국에서 지금 철강에 대해 감산 조치를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중국 철강에 대해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를 토대로 해서 국내 이제 철강 기업들의 점유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 모멘텀이 좀 작동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PBR입니다. 결국에는 거버넌스가 또 작동하고 있는 게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PBR입니다. 뭐 중소형주라고 볼 수 있는 뭐 부국철강이나 금강철강 이런 기업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로 저PBR줍니다. 지금 주가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죠. 여기 이제 자산가치 대비 PBR 보면 0.25배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저는 이 거버넌스 영향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얘기 드렸던 철강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져갈 파이가 좀 더 커지게 예상되는 것들이 모멘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되고, 마지막은 이제 알래스카 LNG죠. 실제로 이제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호관세 협상이 좀 유예가 되었습니다. 원래 7월 9일까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총 7월 8일까지죠, 유효가. 그럼 9일 이전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8월 1일까지 유예가 됐고, 그때 이후로 우리가 내건 협상 카드들이 거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죠. 통상교섭 본부장의 입에서 많이 나왔던 것들이 뭐 이렇게 알래스카 LNG라든지 조선, 뭐 방산, 원전, 반도체 이런 것들이 서로의 카드들로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아무래도 미국에서 우리가 강관유 같은 경우는 점유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뭐 타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점유를 많이 가져가고 있지만 강관유 우리가 많이 챙기고 있다 보니까 현대제철이 그러면 우리도 강관 잘하는 대로 가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재료가 좀 맞물려 있다. 근데 셋 다 모멘텀 형식이고 실적보다는 모멘텀을 통해서 올라가는 구조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거버넌스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요. 결국 이 정책 단위로 이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을 올리고 있는 게 저는 한두 방으로 지금 같은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더 가져가세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좀 꾸물거리고 있다 보니까 현대제철 이거 많이 올라왔고 여기가 이제 끝인가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10% 들고 계시잖아요. 저는 아예 이거 좀 더 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32,000원 정도 레벨 깬다. 한 번 더 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해서 아예 비중을 참고로 더 실으려면 아예 올라가면서 불타시거나 내려갈 때 사는 게 좋은데 웬만하면 내려갈 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런 구조로 얘가 이제 조정 나오면은 내가 더 사야겠다. 그리고 조정 나와서 더 산 다음에 올라가게끔 구조가 나오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게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마인드가 얘가 빠지면 내가 더 살 건데 안 빠지나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좋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좋게 되는 이런 구조의 뷰가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각각의 재료가 발현될 때도 현대제철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그중에서 거버넌스는 지금 당장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좀 지난 정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료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현대제철과 같은 기업들은 더욱더 상승폭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얘는 단기로 막 상한가 쏘고 그런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끌고 가는 형태로 보자. 저는 그래 최소한 6개월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월 포함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가져가자라는 관점으로 홀딩, 가격보다는 기간을 기준으로 두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진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히드카드 관련돼서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5-6번 정도 방송은 토마토 증권통 야인시대 방송 출연을 했는데요. 그래도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단기간에 수익이 났는데 첫 번째 종목 ISC 한번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코오롱,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 두 종목을 좀 리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IS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그래도 소켓, 테스트 소켓 관련된 후공정 관련돼서 사업을 잘하는 기업이고 SKC 자회사이면서 SK 하이닉스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세계 빅테크 반도체 기업들이 다 거래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실적은 서서히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조금씩 호전되는데 워낙 주가가 바닥권에서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 6월 24일이면은 그래도 얼마 안 걸렸는데도 그래도 주가가 강하게 올라와서 목표 주가 65,000원 제시를 했는데 오늘 종가가 66,2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두 번째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를 제시하냐면은 실적이 여기서 그냥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그런 키노피하고 그런 이익 ISC가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 정도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7만원 정도도 일단 상향을 하고 만약에 7만원이 돌파가 된다면은 다시 방송 출연해가지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시키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굉장히 상법 개정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지난주 7월 8일 날 방송 출연해가지고 시초가 공략하자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했는데 목표 주가 돌파를 하고 오늘 종가가 58,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아마 지금 시가총액, 코오롱의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자회사 그런 지분 평가 금액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 그 정도? 시총은 지금 6천억 정도인데 그런 지분 가치는 한 2조 원 정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운이 좋게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얼마를 상향 조정하냐면은 오늘 6만 원까지 갔다가 살짝 밀렸잖아요. 근데 오늘 바이오가 올라갔는데 좀 같이 더 자회사가 바이오 종목이 많아서 올라갔으면 했는데 밀렸습니다. 그래서 55,000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목표 주가는 한 65,000원 정도로 제시를 다시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55,000원이 깨지면 당분간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주가의 횡보 구간이 되니까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목표 주가 6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계속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카드 관련돼 가지고 오늘 갖고 온 거는 어느 섹터냐면은 역시나 상법 개정 그런 수혜가 되는 그런 지주사 성격의 종목들을 좀 갖고 나와 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정부의 그런 상법 개정이 계속 지속될 거거든요. 그리고 상법 개정이 됐지만은 그게 기업들한테 반영이 되기까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갖고 왔고요. 지주사들이 대부분 그 주목해야 되는 게 자회사 가치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저평가다. 두 번째, 아직까지 뭐 자사주 소각 관련된 그런 법안이 의무화된 법안이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기업 가치 밸류업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상장 자회사 추가적인 그런 상장이 좀 약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관련돼 가지고 합병 가능성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은 어떤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냐면은 한 6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종목이 한화, 두 번째 종목이 LS, 세 번째가 SK, 그리고 네 번째가 HD 현대, 다섯 번째가 두산, 그리고 여섯 번째가 포스코 홀딩스인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하나를 해야 될지 HD를 해야 될지 했는데 그래 결과적으로는 그래 단기도 좋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하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중장기적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에 좀 포커스를 뒀거든요. 그래서 히든카드 종목은 SK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SK를 선정을 했고 SK의 그런 그 전체적인 그런 종목의 그런 특징을 한번 본다 그러면은 SK는 잠깐 화면 올려주시면은 자사주를 24.8%를 보유하고 있고 상장사 그런 그 상장사 지분을 어떤 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냐면은요. SK 스퀘어의 지분을 31%, SK 이노베이션 34%, SK 텔레콤 지분을 30%, SK 네트워크스 지분을 41%, 그리고 SKC 지분을 41%, SK 바이오판 지분을 64% 보유하고 있고 비상장 회사 지분인 SK 시트론의 지분을 51% 보유하고 있다. 굉장히 뭐랄까 업종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비상장사 지분 가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장사 지분 가치가 상장사 지분 가치만 한 23조 8천억인데 시가총액이 16조 3천억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는 비상장사 지분 가치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현재 PBR 수준도 0.6배로 청산가치 1배도 미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더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 종목의 그런 가격 전략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이 종목의 특징하고 가격 전략을 설명해 보면은 아까 먼저 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렸는데 PBR이 0.6배고 상장 자회사 지분가치 대비했을 때 저평가다. 그리고 비상장사 자회사인 SK 시트론 가치가 부각이 될 거다. 그리고 자사주 24.8% 보유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통과됐을 때 주주 가치가 특히 더 제고가 될 거다. 이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가격 전략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최근에 주가 저점에서 안 올라온 종목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SK 주가가 고점이 36만 원이었고 현재는 22만 7천 원에 지금 위치해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실린 그런 가격대가 지금 15만 원부터 24만 원대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있더라도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유망하기 때문에 매수가는 그냥 제가 시초가 매수로 잡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1차, 2차, 3차 가야 되지. 처음부터 목표가 36만 원. 이거는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의 위치, 바로 직전 고점의 위치, 그 위치가 한 27만 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27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0만 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먼저 히든카드 리뷰 하나씩 드리고 많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까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2월부터 해서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 드렸던 APR입니다. APR은 이제 한 250% 정도 되죠. 얘는 제가 수익 마감을 안 하고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그냥 잘 팔립니다. 지난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매 분기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분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사실 거의 당연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를 기준으로 보면은 APR 같은 경우는 탑 7 안에 APR 제품이 3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다. 미국에서 하는 행사고 아마존이 주최하는 거예요. 그만큼 피부 미용과 뷰티에서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3분기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 게 중국 파이가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 지금 시장 진입하고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성장할 만한 시장이 더 많고 점유가 계속 동시장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이 아직도 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보면 APR은 경영진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좋아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 대놓고 하고 있죠. 실제로 배당 정책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주주 가치를 제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IR에서도 강하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규주, 사실 신규주죠.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신규주인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고 있고 그걸 주주에게 돌려주려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의 관심 종목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음 목표가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리뷰를 또 APR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이야기 드렸고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목표가는 여기 화면에 지금 안 나오지만 20만 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제가 바이오 종목들을 사실 많이 이야기 드렸었는데 야인시대에서는 많이 이야기는 또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최근에 이제 오늘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 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죠. 저는 여기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바이오 섹터를 입장으로 보면은 지금 NBI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강한 거는 그냥 강한 게 아니고 노이즈들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관세에 대해서 품목 관세에 해당되죠. 상호 관세 말고 품목 관세를 통해서 바이오 의약품의 품목 관세가 얼마나 적용될까가 상당히 난해했었는데 실제로 이걸 1, 2년 동안 유예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바가 있고, 이를 토대로 백악관에서도 정리한 자료들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해서 관세가 4월 6일 기준으로 노이즈 나오고 나서부터 쭉 올라가는 구조인데, NBI가 쭉 올라가는 구조예요. 관세 나오고 나서. 그러면 바이오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국내 바이오들도 이걸 추종하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구조거든요. 저는 결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우선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중요 재료가 많죠. 그러니까 한 2조 원 정도 라이센스 아웃을 룬드백이랑 에보뮤난에 진행했는데, 특히나 자가 염증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에보뮤 이상 데이터가 하반기에 발표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재료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 그리고 알려진 데이터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값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에이프릴 바이오는 지금 시총이 한 4천억대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싸다라고 저는 봐요. 이 종목은 갈 자리가 많다. 당연히 다음 목표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다음 목표가는 22,0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이제 대한항공은 제가 6월 말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실적은 좋지 못했는데 오히려 상승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바가 있었죠. 저는 이제 글로벌에서 국내 말고 글로벌의 항공사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측면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해서 지금 계속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게 글로벌에 있는 관광객들 숫자입니다. 국내도 포함해서요. 그랬을 때 대한항공 파이는 저는 이제 안정화 국면 그리고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이전 실적이 조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기대값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중심에는 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옳다라고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목표가 29,0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7월 1일에 드렸던 카카오페이 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얘는 사실 목표가 딱 찍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실 익절을 하셨겠지만 이제 분할로는 크게 챙기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종목인데, 저는 지금 같은 구간에 다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1차 목표가 도달했는데
보통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끝나는 경우 많잖아요.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번 주부터 시작된 크립토 위크에서 지니어스법에 대한 논의도 나오는 거 보니까 하원 통과도 진행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도권으로 진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들을 보게 되면 사실 글로벌에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국내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 그룹주들,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기업, 삼성 SDS나 LG CNS 같은 SI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같은 뷰로 보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한 방으로 끝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지금 가격에서 다시 진입해도 되겠다라고 의견 드려보고요. 다음 목표가는 이게 지금 목표가가 딱 찍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67,300원에서부터 가면은 폭이 좀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95,000원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지금부터 상승하는 폭에서는 당연하겠지만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익절을 하면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롯데지주입니다. 자, 지주사들 제가 드린 애들 특징이 있죠. 오늘 운용조님께서 이야기 주신 SK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사주가 많아야 됩니다. 결국 그런 애들이 대장으로 올라가잖아요. 롯데지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지금 가고 있는 와중이지 끝났다라는 표현은 저는 굉장히 아쉽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받을 때는 없는 분들이 채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다음 목표가는 39,000원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가격은 없는데 39,000원 가격 다음 목표가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는 여기서 끝내고요. 오늘 가져온 히든 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든 섹터는 엔터입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소비재 영역에서 최근에 쉬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엔터주들이 그동안 랠리 펼쳐오다가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좀 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형적인 순환매입니다. 이게 뭐 엔터가 안 좋아서 빠진다라기보다는 저는 계속 관심 두고 있었는데 딱 이 정도 조정폭이면은 선진입 정도, 선발대 정도 사도 되겠다 정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올해 이제 경주에서 10월 말부터 해서 에이펙 아시아 경제 행사가 있죠. 보통은 중국 참여 잘 안 했습니다. 이전 정부만 해도.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당선이 되고 대통령 자리에 앉자마자 시진핑 주석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했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바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중국향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소비재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제한적인 국면입니다. 당연히 한한령이 있었고요. 그럼 그랬을 때 이 물꼬를 틀 수 있고 또 하나 시장 진입이 가능한 영역 중에서 좀 가볍게 진입 가능한 거는 당연하겠지만 문화랑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그쪽 파이에서 우리가 엔터로는 이미 글로벌에서 시장성은 확인했고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 점유율을 확보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엔터주들은 사실 중국 시장이 없더라도 실적이 다 많이 올라왔고요. 올라온 와중에 중국 시장이 추가가 되는 형태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 속에서 엔터주들 안 볼 이유가 없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엔터주들은 중요한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종목 같이 보면서 이야기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은 종목 굉장히 많죠. 뭐 JYP 엔터, DOU 뭐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YG 플러스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대형주들을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엔터주들의 대형주가 주춤할 때 오히려 끌고 가는 측면들이 좀 더 부각이 많이 됐어요. 게다가 YG 플러스의 이제 지금 4세대 아이돌도 키우고 있고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블랙핑크를 필두로 해서 기존 아이돌들이 복귀에 성공했고 새로 나온 이제 음반이라든지 새로 시작될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YG 엔터랑 파트너인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향상도 좋지만 그리고 당연히 가능성이 높지만 그걸 떠나서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주가 자체가 굉장히 가볍죠. 스몰캡인데다가 그렇다 보니까 하락폭에 대한 변동성도 당연히 존재합니다만 이미 조정 나온 상태에서 상승에 대한 변동성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사업으로 보면 IP라든지 실제로 이 엔터테크, 미디어 테크 쪽이 많은데 YG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사업성도 지금 부각받고 있는 측면들을 보면은 굳이 안 볼 이유가 많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잡아도 되는 가격대, 당연히 비중을 처음부터 세게 들어가는 형태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의견을 끝으로 가격 전략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G 플러스는요, 일단 내일 오전에 시초가를 매수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레벨인 10,000원, 손절가는 7,500원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빨리빨리 한다고 숨이 좀 찬데, 운용령님 오늘 보게 되면 저희가 또 종목 상담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제 순환매도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난이도가 많이 좀 높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랬을 때 좀 조언을 아마 공개 방송에서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유튜브에서요, 네. 토마토 투자자문을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공개 방송을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저녁 9시,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저녁 8시에서 9시에 제가 공개 방송 하는데, 지금도 유튜브에서 토마토 투자자문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녹화 방송이 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보시면은 보고 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쭉 더보기 눌러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거 다 확인해 보시고, 이번 주 아마 토요일 날은요, 제가 어저께 또 기업 탐방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업 탐방 다녀왔는데, 작년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3배가 증가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토요일 날 제가 오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토마토 투자자문 들어오셔서 녹화 방송 보시고 이런 것들 채널 같은 거 다 보셔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공개방송 준비되어 있죠. 제가 매주 월수금 김군의 근본투자라는 채널, 제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매주 월수금 오후 4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바이오 종목들 정말 강조 많이 드렸고, 재료가 이제 하반기에 출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참 많이 이야기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시장 대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바이오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리뷰 드려야겠죠.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이야기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수출 데이터 확정치가 이제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주들, 특히나 수출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시권 내에서 명확한 분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지점들로 같이 이야기 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오후 4시 김군의 근본투자 라이브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상담을 좀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챙겨드리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이 남으신 분들도 많을 테고, 내 종목은 왜 안 봐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에 야인시대 통해서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